공부 시작할까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번 시간에는 원래 계획대로 하면은 제 5장 그 EPA, DHA가 되는데, 지방에 대해서는 두 번에 나눠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총 8번 공부 중에서 이렇게 두 번에 나누어서 이렇게 한 것은 그만큼 기능식품에서 지방과 관련된 성분이 굉장히 많이 차지한다는 거. 그래서 저는 뭐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을 공부를 하면은 현재 정부에서 그 정하고 있는 뭐 37개 식품군에서 반은 그냥 인수분해로 넘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전혀 여러분이 팜플렛 식품회사에서 나눠주는 팜플렛만 보고도 이거는 결국은 지방 영양과 관련된 제품명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목도 5장 해서 EPA, DH 이렇게 했는 것은 식품 공정상의 EPA, DHA 함유 식품 이렇게 나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공부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거는 처음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을 들으면은 약간 좀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들었다 하더라도 막상 혼자서 카운트에 쓰거나 이렇게 혼자서 생각하면은 상당히 좀 혼란스러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 시간에 먼저 여러분들이 항상 꼭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하나의 핵심이 이렇습니다. 포화지방하고 불포화지방 뭐 이런 정도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거니까 그 다음에 불포화지방 중에서 포화지방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불포화지방에서 그 중에서 필수 지방 그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눈 거 리노레산하고 그 다음에 알파 리노레닉 이렇게 애시드 그 다음에 요 두 가지를 꼭 이렇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 리노렌 우리말로 부를 때는 항상 지방산은 이 끝에 IC를 빼고 부르면 됩니다. 이게 하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읽을 때 리노레산 알파 보통 막 생략합니다만은 리노렌산 예를 들면은 아라키도닉 애시드 이러면은 아라키돈산 이렇게 한단 말이죠. 가서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포화지방에서 스테아릭 애시드 이렇게 나오면은 스테아르산 이렇게 하나 더 예를 들어 볼까요? 팔미틱 애시드 이러면은 팔미트산 따라서 이런 지방산을 부를 때는 항상 IC를 빼고 부르기 때문에 가장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섬유질 그래서 이걸 빼고 불러야 되기 때문에 피트산 우리말로 하면은 이렇게 정확한 표현이다 이거죠. 근데 이거를 흔히 뭐 일본 사람들이 쓴 방법은 뭐 휘친산 휘틱산 하여간 여러 가지 표현인데 다 잘못된 방식이에요. 그래서 IC를 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오메가3와 오메가6의 이제 개념을 좀 이해를 하는데 이건 아주 쉬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필수 지방산이 여기 두 가지가 필수 지방산인데 이 필수 지방산은 프로스타그란딘 뭐 이렇게 붙여야 되겠죠. 프로스타그란딘 따지면은 프로스타그란딘 1, 2, 3의 전구 물질이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지방산은 그 중에서 물론 필수 지방산을 얘기합니다. 이 필수 지방산이 세포 막의 구성 성분이라는 구성 성분, 세포 막의 구성 성분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 중에 다음 시간에 또 강조가 되겠습니다만은 기름, 우리가 대충 보통 얘기할 때 식용유를, 이건 식물성 기름을 이렇게 추출한 거, 기름을 히팅하는 거하고 쿠킹하게 되면은 반드시 트란스 지방산으로 바뀌는 거하고 그 외에 기타 소위 변질 지방이 된다. 이런 정도는 오늘 공부하고 나셔서 뭐 이렇게 순서대로 외워버리 기억을 못 하시더라도 지방산이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알고 그 다음에 필수지방산 두 가지를 생각하고 이것은 프로스타그란딘의 전구물질이라는 거. 그 다음에 지방산은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다. 그 다음에 어떤 형태의 기름이든지 간에 기름을 히팅하고 쿠킹하면은 변질 형태가 된다. 요거는 우리가 이제 오늘 시간에 이해를 세세한 거, 뭐 수치를 하루에 그것은 몇 g을 씁니까? 뭐 어떤 식품 자원에 뭐가 많이 들었습니까? 그게 너무 구애받으시면 안 돼요. 흔히 무슨 기름에 무슨 성분이 많습니까? 이런 부분은 그 다음에 조금 더 그런 거에 공부를 그걸 자꾸 기억하시려면 나중에 굉장히 혼란스러워진다. 이렇게 오늘 공부하고 나서는 이거는 여러분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미안하지만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금 덜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조금 제가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28페이지 교재 봐주실까요? 지난 시간 공부한 것 중에서 뮤코 다당류 그리고 결합조직에 대한 문제. 그래서 128페이지에 연골의 그 구성 성분이 4대 구성 성분이 있는데 연골입니다. 그러니까 연골을 뭐 척추에 있는 연골이든지 뭐 관절, 결합 조직에 있는 어디를 형성하고 있든지 이 연골이 튼튼해야 결국은 운동선수라든가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노화가 일어섰을 때도 소위 마디마디가 부드러워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다쳤을 때도 이 연골을 보충해 주는 것이 회복이 빠르다. 그래서 콜라겐이 연골이 한 10 내지 15% 들어있고 그 다음에 프로테오그리칸이 역시 5 내지 10%,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물이 주로 차지한다. 70 내지 80%가 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소위 관절이 이렇게 뻐득뻐득해지는 것은 물이 빠져나간다. 그래서 흔히 할머니들이, 이렇게, 약국에 와서, 이제, 아이고, 왜 이렇게, 그러면은 물렁뼈에 소리가 나냐 할 때, 결국은, 할머니 물렁뼈에 물이 빠져나가서 그랬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되면 되는 거죠. 왜? 7, 80%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을 생성하는 콘드로사이트, 연골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연골의 구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서 129페이지 보면은 따라서, 자연에 있는 동물성 식품 중에 연골 가루의 그 공급원이 바로 소의 어떤 그 호흡기관이라든가 콧뼈, 고래뼈, 상어뼈를 이제 추출해서 그걸 건조해서 분말화해 놓은 것 제품들이 이런 목적으로 쓸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돼지 위점막 추출물도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소 곱창이든 돼지 곱창이든 그것이 중금속이 오염되어 있지 않고 사실 기름에만 튀기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사실 좋은 그 연골 강화 식품으로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다음에 이런 연골 제품들을 의약품으로 구라파에서는 이미 쓰고 있다. 그래서 그 상품명을 소개했습니다. 뭐 이거 하나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스위스나 독일 같은 데서는 이미 사용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항상 동물식품으로 쓰고 있다. 이것은 엔세이드와는 달리 전혀 부작용이 없다는 게 크게 장점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가 연골이 약해, 허리가 좀 약해, 그러면은 관절이 좀 약해 하시는 분은 평상시에 동물의 그 연골을 잡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이 책 제목이 The Power of Cartilage, 연골의 힘, 뭐 이런 제목으로 쓴 책인데 사실 연골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잘 소개를 해놓은 책입니다. 뭐 번역책은 없습니다만은 이 쓴 분이 이 스티픈 홀트라는 그 메디컬 닥터인데 이분이 우리나라에도 방문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먹는 그 연골족 또 사골뼈 이렇게 돼서 굉장히 감탄했다고 그 책에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양사 한국 사람들은 옛날에 먹을 게 없었어도 그랬겠지만은 뭘 이렇게 닭이나 뭐 돼지 같은 거 잡으면 하나도 버리는 게 없잖아요. 예. 하나도 버리는 게 없습니다. 똥창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제가 광주에 무등산 밑에 계곡에 갔더니 저는 생전 처음 닭발을 그냥 날걸로 이렇게 도마에 지대게 해가지고 닭발을 그러니까 발톱만 빼고 날걸로 지대게 해서 소금에 찍어 먹어본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먹는데 나도 생전 처음 먹지만은 그냥 이렇게 말하자면 그렇게 하는 것들이 뼈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하는 얘기죠. 의약품 제조로 나온 것은 129페이지에 있는 소개된 것과 같고 그다음 130페이지 넘겨서 따라서 이런 캐트리지 연골을 보호하는 제재로서는 뭐 지금까지 제가 계속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임상 사례도 대개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망간, 아스페이트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존 약물과 병용을 하거나 대체했을 때 상당히 효과적으로 우리가 대체할 수 있다. 그래서 130페이지에 보시면은 맨 밑에서 한 6째 줄 되나요? OA. 그러니까 오스테오아스트라이티스. 골관절이라는 뜻입니다. 골관절염. 그것은 히알루론산 주사를 이렇게 주 1회 5주간 쓸 수 있다. 이것은 스테로이드보다 더 효과가 오래 지속이 되고 수술하기 전에 한번 시도해봐서 아주 성공할 성공도도 높일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보충 항산화제. 이미 그 연골이 파괴되었다는 것은 내 몸에 유리기가 많이 발생해서 연골 조직을 파괴했으니까 위에서 언급한 이런 연골 분말이나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제제 이외에 이런 130페이지 밑에 있는 이런 항산화제하고 131페이지에 있는 그 피코노제놀 같은 제품들. 그러니까 피코노제놀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프랑스 그 남부의 해안가에 있는 그 소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단일 물질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바이오플라보노이드 물질이 함유된 제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5번의 OA에 역시 엔세이드 외에 이런 처방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RA, 류마토이드 아스라이티스, 류마티스 관절염에 기존 환자들이 병원 정형외과에서 쓰는 것 외에 이렇게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연골, 상어, 연골입니다. 연골과 상어, 연골. 역시 이것도 무코 다당류에 다 속하는 겁니다. GAG 또는 뮤코폴리사카라이드에 해당되는 겁니다. 상어, 연골을 이렇게 쓰는 이유는 바다에서 잡히는 고기 중에 상어만큼 하나도 버리지 않는 생선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상어는 싹스피는 너무 유명하고 상어 알은 세계적으로 아주 고급 식당에 쓰는 거고
상어 지금 연골까지 이렇게 또 상어간은 대체적으로 심해 상어는 체중에 25%가 간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굉장한 얘기입니다. 우리 인체의 간이, 우리 사람의 간은 그저 기껏해야 1.45kg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에 비하면은 70kg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데, 그러니까 육상에서 사는 동물은 간이 상당히 차지하는 비중이 적는데, 이런 상어는 심해 상어뿐만 아니라 보통 일반적인 그 상어도 거의 4분의 1이 간으로 되어 있다. 근데 그런 상어가 연골이 한 7%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연골을 이용하기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에 대한 소연골도 역시 쓸 수 있다. 막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들이 참고로 보시고요. 거기 뭐 131페이지에 포유류의 경우는 1% 미만의 그 연골인데 상어는 7%가 연골이다. 총체중에 132페이지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성분들이 이런 그 결합조직 치유에 효과가 있느냐, 또 결합조직 강화 효과가 있느냐 하면은 뭐 이렇게 언급한 것이 그렇습니다. 상어 연골 위에서 한 8번째 줄이 되나요? 두 번째, 상어 연골의 유효 성분과 그 효능 보면은 칼슘과 인이 2대1의 비율로 아주 이상적으로 되어 있다. 왜? 인체 우리 사람의 뼈도 2대1의 비율로 대충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투여할 때는 대체적으로 2대1의 비율로 투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칼슘 제제를 투여할 때는. 그 다음에 이제 GAG 성분이 항염 및 면역 조절 기능을 갖고 있고, 또 GAG 자체는 그 원료 성분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콜라겐이 또 많이 함유되어 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먹는 만약에 식품을 통해서 콜라겐을 섭취를 하면은 전혀 우리 몸에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체 단백에 약 3분의 1 콜라겐입니다. 이 정도로 단백질 중에서 굉장히 콜라겐이 많은데, 반드시 콜라겐은 음식에서 흡수한 콜라겐은 내 몸에 들어가서 흡수되어서 그대로 결합조직에 가지 않는다 이거죠. 반드시 콜라겐은 내 몸에 리진이나 프로린이라는 아미노산이 비타민C 존재하에서 재합성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콜라겐을 먹어봐야 내 몸의 결합조직을 튼튼하게 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시중에 나오는 가장 콜라겐 제품은 그것을 가수분해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는 콜라겐 가수분해물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더 정확하게 하게 하면 그냥 아미노산 제제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콜라겐은 그대로 응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콜라겐을 열분해 놓은 게 젤라틴이잖아요. 우리 젤라틴 캡슐. 현재 의약품으로 쓰는 모든 젤라틴 캡슐은 콜라겐에다 열을 가지고 이렇게 분해해 놓은 거예요. 젤라틴. 그러니까 젤라틴도 의약품으로 쓰는 젤라틴은 거의 영양 가치는 하나도 없는 거죠. 예. 그 콜라겐 E형이 상어 연골에 존재를 해서 E형은 약간 그 면역
하고 좀 유관하기 때문에 활용되지 않나 이런 뭐 이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에 상어 연골이 맥간 형성 억제 작용. 이거는 암 세포의 맥간 형성, 암 세포입니다. 맥간이라는 건 혈관 얘기입니다. 혈관. 그러니까 모세혈관입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 옆에서 비정상적으로 성장하는데 옆에서 세포가 분열을 하면은 혈관이 따라서 이렇게 형성이 돼서 영양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 암세포 쪽으로 생성되는 모세혈관의 형성을 억제한다는 거예요. 이 연골 성분이. 그래서 상어 연골이 암 치료 목적으로 쓰는 겁니다. 이런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2페이지 그 밑에서 한 8번째 줄 때까요. 5번, 그리코사민, 아미노그리칸의 종류인 콘드로이친, 헤파린, 델마탄, 케라탄 이런 성분들이 관절염의 어떤 건강을 유지해 주는 걸로 해서 얘가 상어 연골이 결합조직 치유 목적으로도 쓰이고 또 암 치료 목적으로도 쓰인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항암 기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133페이지 5번 위에서 한 몇 번째 줄, 12, 서너 번째 줄 될까요? 멕시코의 그 티후아나 소재 오아시스 병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전 세계적으로 멕시코, 미국하고 이 경계된 그 티후아나라는 도시에 있는 이 콘트레라스 병원 또는 오아시스 병원이라고 부르는 여기에 그 콘트레라스 박사라는 분이 운영하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자연 치유 그러니까 전혀 의약품을 쓰지 않고 자연 영양 물질로서만 암 치료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먼저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자, 여러분 다시 이제 연골이나 관절에 손상이 있거나 삐거나 멍들거나 한데 쓰는 그 오랄 그 중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이 오랄 프로테아제를 쓸 수 있다고. 여러분 소염제 중에서 프로테아제 단일제제 있죠? 요새 약국에서 제일 많이 쓰지 않습니까? 프로테아제 단일제제. 그것은 급성 외상성 상처에 삔데라든가 피가 막힌 데라든가 이런 데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골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모든 정형외과 영역에서 프로테아제를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멍들거나 삐거나 할 때 여러분 소염 진통제에다가 프로테아제 제제를 같이 주는 거죠. 이렇게 소염제. 여러분 그거는 OTC로 팔 수 있는 제품 말이죠.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골격 치유에 사용될 수 있는 이 그리코사민과 그르칸과 그 유도체들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린 리프트 머슬 파우더, 그 다음에 카틸라지 파우더, 지금 말씀드린 우리 방금 연골 이런 가루 같은 거, 그 다음에 이런 의약품으로 인가된 것들, 그 다음에 그리코사미노 그리칸의 그 아주 순수한 정제 형태에 있는 거, 히아루론산이라든가 콘드로이친산, 그 다음에 반합성 제품들 합성 형태도 이렇게 나와 있고, 글루코사민 솔트 같은 것들도 다 쓸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형외과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걸 쓸 수 있고, 우리가 약국에서는 이건 OTC니까 글루코사민 제제 의약품으로 나와 있지만 OTC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글루코사민 그러니까 제제를 어디에 쓸 수 있느냐? 말하자면 퇴행성 관절 질환에도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오스테오아스트라이트 골관절염, 그 다음에 RA에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데도 쓸 수 있지 않냐 하고, 인대가 찢어진 거나 운동선수들이, 그 다음에 프랙처, 그러니까 프랙처라는 거는 골절, 이런 데 회복해야도 쓸 수 있다. 인대 또는 힘줄, 그런 데 멍든 데 다 쓸 수 있습니다. 오스테민 같은 그런 제제들을 다 쓸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바이오플라보노이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피코노제놀이나 모든 바이오플라보노이드 제제는 다 급성 이런 상처에, 인대 먹는데 또 디제너레이티브 조인트 컨디션, 퇴행성 관절 질환에 다 쓸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뼈가 약하다 할 때 칼슘 제제만 줄 것이 아니라 이런 콘드로이친, 그다음에 글루코사민 제제 외에 자연에 있는 바이오플라보노이드 제제는 다 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새는 뭐 포도씨 껍질 제품이라 포도씨 껍질 추출물이라든가 하여간 자연에서 추출한 물질은 다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결합 조직인데 결합 조직을 형성하는 데 가서 여기에 콜라겐을 합성하는데도 비타민 C가 필요한데 비타민 C는 항상 바이오플라보노이드하고 같이 쓰면 효과적이다. 그래서 글루코사민, 비타민 C, 바이오플라보노이드 주면은 결합 조직을 빨리 생성해 나간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여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급성 외상, 상처난데 영양소들은 어떤 영양소로 가장 좋으냐? 프로테아제 믹스처, 뭐 함량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비타민 C, 바이오플라보노이드, 그다음에 안티옥시단트 믹스처. 그러니까 흔히들 안티옥시단트 믹스처를 요새 이제 흔히들 의사들은 칵테일 요법 뭐 이런 얘기하는 게 맨 그 얘기입니다. 칵테일 요법이라는 건 항산화제를 이렇게 섞었다 이 말이죠. 이게 뭐 항산화제 복합 요법 이러면 사람들이 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칵테일 요법 하니까 그게 뭐야 이렇게. 별거 아니다는 얘기. 칵테일이라는 게 컴파운딩 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황, 비타민 A, 아연. 그러니까 결합 조직에 필요한 미네랄로서는 아연이 꼭 필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 아연은 세포를 정식 촉진하는 데 중요하잖아요. 아연이 결핍되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 그림에서 본 것처럼 돼지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세포 성장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생각하면 칼슘분이 중요하겠죠. 또 역시 만성 이런 외상에는 나이아신 아마이드, 안티옥시단트 칵테일,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그다음에 S아데노실 메치오닌. 이거는 메치오닌 제제 여러분 만약에 꼭 SAM을 구할 수 없으면 메치오닌을 줘도 좋고 시스테인을 줘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복합 비타민. 그 외에 비타민 C, 바이오플라보노이드, 판토텐산. 그러니까 여기서 판토텐산 같은 것을 뭐 따로 구할 수 없으면 그렇다면 B 콤플렉스를 그냥 주시면 되겠죠.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역시 그런 얘기입니다. 만성 상처에도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비슷한 영양 물질들을 그냥 공급해 주는 거예요. 역시 급성 외상에 쓸 수 있는 영양 물질로서는 이거는 인대, 특히 인대와 힘줄, 운동 선수들에게 쓰는 영양 물질이 바로 프로테아제, 비타민 C, 바이오플라보노이드, 안티옥시단트,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그러면 앞에와 똑같이 비슷합니다. 이런 거는 지금 제가 소개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 이런 정보를 정형외과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위 운동선수 치료하고 있는 그 클리닉에서 소개하고 있는 처방이에요. 자, 이렇게 사크 카틀리지, 상어 연골 파우더도 이렇게 분말로 이렇게 나와 있죠. 역시 사크 카틀리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분이 이제 콘트라스 병원의 그 의사인데 이분의 아버지가 그 콘트라스 병원, 오아시스 병원을 멕시코 티juana 시에서 개설을 했는데 이분이 실제로 우리나라에 한번 왔었어요. 왔을 때 저도 이게 그때 사진이에요. 우리나라 이 서울대 병원에 왔었을 때 공개 강좌를 한 사진인데 이 3부자가 의사인데 전부 다 자연 물질로서만 암 치료하는. 그래서 주로 미국의 돈 많은 부자들이 전부 다 멕시코 쪽에 가서 암 치료를 하는데 자연 치료하는. 근데 상당히 성공률이 높다는 겁니다. 근데 이 병원에는 실제로 뭘 쓰냐면은
보조 치료제로서 지금 여기서 뭐 연골, 상어 연골도 쓰지만 주 치료제는 레트리예요. 소위 B17 행인 C. 그 다음에 이제 결합 조직 치유할 때 또 하나 필요한 미네랄이 있다면 마그네슘도 꼭 잊지 마라 하는 얘기입니다. 마그네슘도. 예. 이제 교재해 볼까요? 134페이지. 암 억제 이외의 적응증으로는 134페이지 위에 있는 소개하고 있는 막 그런 증상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피린은 힘줄인대 연골을 치유하는 인체에 오히려 생성 능력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양물질이 근본적인 치료제다. 상어 연골은 기존 이런 엔세이드와 스테로이드가 갖는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그래서 현재 환자하고 또 의사하고의 이렇게 상충관계, 갈등관계가 있으니까 기존 정형외과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게 이런 상어 연골이나 또는 GAG 제품들을 우리가 권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34페이지에 그 용법에는 이런 그 연골 분말이나 상어 연골 분말 이런 그 분말 제제는 대개 3, 4기 환자, 암 환자의 경우에 킬로그램당 1g 정도 하루에 섭취를 한다. 상당히 많은 양이죠. 70kg 환자면 79g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하루에. 그 다음에 직장을 통해서 투여하면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다.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고요. 경구로도 물론 가능하다. 직장으로 투여할 때는 배변 후에 투여하는데 식간에 2번 지침 시 투여해서 하루에 4번 정도 이렇게 직장을 통해서 준다는 얘기죠. 경구 복용 시에는 이런 주스와 당근 주스 이런 주스하고 같이 쓸 수 있다. 참고하시고요. 135페이지에 이런 사례는 몇 개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사례를 통해서 용량을 하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대체적으로 상어 연골을 몇 그램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다시 그 135페이지의 중간에 인체 연골 강화 방법 다시 이제 반복해 드립니다. 칼슘을 공급하고 콘드로이친을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소의 연골 제품을 쓸 수 있고 만성 상처와 피부 궤양 같은 데서도 역시 가금류를 가수분해한 콜라겐으로도 치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콜라겐 가수분해물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바이타민C를 하루에 1 내지 3g은 꼭 같이 투여해주면 좋다. 왜? 콜라겐 합성에서는 결합조직 합성에는 반드시 비타민C를 같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키틴, 키토산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갑각류, 곤충의 껍질은 키틴으로 되어 있는데 그 키틴은 키틴을 탈아세틸화 한 것이 바로 키토산이라는 거죠. 아세틸기를 떼내버렸습니다. 그래서 키토산은 이 글루코사민 이제 분자가 있으면 이것이 11개 이상 수백 개가 서로 연결된 것들이에요. 키토산이라고 하면은 글루코사민이 11개 이상 계속 이렇게 연결된 것이 바로 키토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키틴, 키토산 나오더라도 이거는 글루코사민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예,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기 없습니다. 전형적으로 우리가 동물 섬유질을 키틴 하면은 아세틸을 떼기 전입니다. 키틴을 우린 동물 섬유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식물성 섬유질 하면은 여러분 셀룰로즈 이러죠. 셀룰로즈. 그 다음에 소위 뭐랄까 곡류 섬유질. 피틱 애시드, 피트산. 그 다음에 해조류 섬유질. 알기닉 애시드. 이렇게 우리가 요약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알긴산 하는 것은 해조 속에 있는 섬유질이에요. 다음 페이지 넘길까요? 그래서 키틴 키토산 제품은 136페이지에 한 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효능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지만은 7번에 있는 콜레스테롤 저하 및 동맥경화 억제 쪽 하나만 우리가 기억해 두셔도 될 거예요. 키틴 키토산을, 왜냐하면 이것은 결합 조직에 물론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많은 임상 실험에 만병통치같이 되어 있으니까 너무 혼란스럽단 말이죠. 특징적인 것 한 가지만 기억해 두시려면은 키틴 키토산 제제는 콜레스테롤 저하 및 동맥경화 억제의 제제에 구아르금보다, 이거 섬유질입니다. 구아르금은 우리나라에 모 회사의 구아르금 제제를 당뇨병 치료제로 의약품으로 인정받아 있습니다. 이거는 콩류 속에 든 섬유질이에요. 수용성 섬유질입니다. 근데 이 성분이 당뇨병 치료제로 인정받아 있다고요. 우리나라의 의약품으로 인정되어 있다고. 그만큼 당 흡수를 억제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구아르금은 섬유질이니까 당만 흡수를 억제하는 게 아니고 콜레스테롤도 흡수를 억제한다고. 섬유질은 콜레스테롤하고 결합해서 밑으로 배설을 촉진해 나가니까. 그래서 키틴, 키토산은 구아르금보다 오히려 콜레스테롤 저하 작용이 우수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일반 식이섬유와는 달리 아민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키틴, 키토산에서 아민기를 갖고 있어서 담즙산과 결합을 해가지고 담즙산하고 이렇게 배설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10번 정도. 그래서 키틴, 키토산은 7번과 10번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10번은 어차피 여러분 아시겠잖아요. 뼈를 튼튼하게 하니까, 결합 조직을 튼튼하게 하니까 골다공증 보조치료제로. 자, 그 다음에 키토 올리고당 함유 제품. 이게 나와서 키토란 말이 나왔길래 제가 여기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해준 건 뭐냐. 우리가 개념만 이해하자 말이에요. 엉뚱하니 여기 사실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텐데 키토 올리고당 하기 때문에 구조상으로 봤을 때 지난 시간에 셀룰로즈나 키토산이나 구조상으로 보면은 아민기만 있다는 거지 사실 비슷비슷하다고요. 근데 키토 올리고당이라는 거는 이 올리고란 말이 요새 올리고사카라이드란 말 많이 쓰잖아요. 올리고당. 이게 올리고당입니다. 올리고란 말은 히랍어로, 그리스어로 a few 이런 뜻이에요. 작은, 폴리의 반대예요. 폴리사카라이드 하면 다당류. 그러면 우리말로 얘기하면 올리고가 소당류 이런 뜻이에요. 이 무슨 얘기냐면은 이당 하면 디사카라이드 이렇게 나요. 그런데 올리고당은 당이 2개에서 9개까지 연결된 거. 모노사카라이드가 9개까지 연결된 것을 올리고사카라이드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디사카라이드는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보통 제외하죠. 식품 영양학에서는. 왜냐하면 디사카라이드는 보통 우리가 슈크로즈 하면은 글루코즈 플러스 글루코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글루코즈 아니지. 말토즈가 글루코즈입니다. 말토즈가 메가당에. 그러니까 슈크로즈는 글루코즈 한 분자에다 프락토즈 한 분자가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당류라고 그래서 사람의 소화 효소에 분해가 됩니다. 그런데 3당류 이상부터 시작해서 9개까지는 사람의 소화 효소에 분해되지 않습니다. 자, 올리고당의 특징은 올리고당은 사람의 소화 효소에서 분해되지 않는다. 고로 위나 소장을 통과해서 대장에 가서 대장에 있는 세균에 좋은 먹이가 된다 이 말이에요. 먹이가 되면은 대장에 가서 분해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대장에 있는 우리 몸에 유익한 세균의 먹이가 되면은 대장에 있는 유익균이 굉장히 성장을 촉진하니까 나쁜 균의 성장을 억제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중에 나오는 무슨 오리고당이 들어있다는 말은 얘들이 대장에 가가지고 나쁜 균을 억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근데 키토 오리고당은 뭐냐? 그 키토산에다가 당이 이렇게 계속 연결된 거예요, 그냥. 됐죠? 예. 그래서 엄밀하게 하면 이 당도 오리고당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몸에서 일단 기능식품에서는 3당부터 시작해서 오리고당이라고 분류하는 거죠. 자, 137페이지에 그 생리 기능을 보시면 소화효소에서 분해되지 않고 대장에서 유용세균의 성장을 돕는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겠어요. 비피드스균의 정식 효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식이섬유로서의 기능. 왜냐하면 이게 대장까지 가니까. 그 다음에 비타민 B군을 합성한다. 합성 촉진. 그 다음에 발암물질을 분해한다. 대장의 pH를 5 내외로 유지하여 유해세균의 발육을 억제한다. 대장은 아주 건강한 사람의 대장은 중성이어야 합니다. 대장은 중성이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폐하를 산성으로 억제하면은, 즉 유산균, 보통 우리 여기 유산균 제제 있잖아요. 우유에서 나오는 유산균 제제는 자랑하고 있는 이점 중에 하나가 대장까지 가서 대장의 폐하를 낮춰준다는 거죠. 그러면 대장의 폐하를 낮춰주면 유해균이 억제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린이의 변을 부드럽게 한다. 자, 올리고당의 응용 4번. 쭉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충치를 일으키지 않는 감미료로 해서 뭐 자일리톨 뭐 이렇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맨 그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용법은 하루에 1g 이상 복용하면 좋고 매일 복용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지난 시간에 미처 못한 걸 마치고 이제 13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식품 공정상에 EPA, DHA란 말이 나와서 이미 기본 상식을 다 갖고 계시는 분이 있지만 EPA, DHA는 히랍으로 에이코사 하면은 요 펜타는 5시란 뜻이고 에이코사는 20개를 말해요. 도코사 하면 22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중결합이 5개고 탄소수가 20개다. 이거는 이중결합이 도코사 헥사에노익 애시드네. 헥사에노익 애시드. 그러니까 이중결합이 26개고 헥사니까 탄소수가 22개를 갖는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의미예요. 줄여서 EPA, DHA. 근데 주로 이것들이 생선 속에 많다. 그림을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이건 좀 지나갔군요.
여러분, 해바라기 씨 잘 안 먹죠? 잘 안 먹게 되죠? 예?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식물성 기름, 씨앗에 나오는 기름, 그러니까 해바라기 씨든 호두 씨든 자 씨든 또 땅콩이다 하여간 이런 씨앗에 나오는 기름은 크게 분류를 하면은 동물성 식품에는 이건 포화지방이 많이 들었다는 거죠. 이거는 식물에는 불포화가 많이 들었는데 불포화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물성 식품에도 불포화가 조금 들었어요. 또 식물성 기름에도 포화지방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크게 많이 들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분류할 때 이렇게 분류한다는 게 우리가 하나의 상식이에요, 그냥. 그런데 불포화 지방산은 씨앗 속에는 드는 것이 항상 씨앗입니다. 같은 해바라기, 만약에 우리가 해바라기를 잎을 식용을 한다고 보면은 잎 속에는 오메가6 오메가3가 들어있고 씨앗은 오메가6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필수 지방산인데 지금 오메가3와 오메가6는 말을 제가 아직 안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먹는 기름이라는 것은 항상 씨앗 통째로 먹지도 않고 뭘로 먹습니까? 짜서 먹는단 말이에요. 자, 짜서 먹습니다. 이 짜서 먹는 것이 서양 역사에서 길어야 150년, 우리나라는 길어야 30년이에요. 이게 바로 문제예요. 갑작스럽게 인류가 만년 농경사회를 하면서 정착을 하면서 만년을 사는 중에서 불과 만년에서 150년이라는 건 너무 작은 세월이에요. 그리고 30년은 너무나 작은 세월에 이 30년 사이에 너무나 많은 오메가6를 섭취한다는 거죠. 이게 큰 인체에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 그래서 아까 필수지방산은 여기 지금 필수지방산 쪽인데 우리 몸에 세포막을 만들고 프로스타글란딘을 만들고 이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의 균형이 깨진 것이 바로 현재 우리가 많은 만성질환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능식품에 왜 거의 제가 50% 기능식품 37개군 중에 50%가 지방 영양과 관련되었다는 말은 왜 그것들이 기능식품에 지방인데 왜 기능을 나타낸다고 등록까지 하고 이렇게 특허까지도 낼 수 있겠냐 하는 얘기입니다. 인류가 워낙 기름을 뭔가 잘못 먹고 있기 때문에 좋은 기름을 섭취해 주니까 뭔가 건강이 제대로 돌아갔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자연에 있는 초식 동물이 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식 동물이 평상시에 먹는 것은 항상 잎을 먹죠. 잎이나 줄기를 먹지 씨앗을 먹지는 못하죠. 씨앗은 언제 먹습니까? 가을철에 1년에 한 번 정도 먹을 기회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년 365일 중에 씨앗이 며칠 시기에 아주 한정돼서 먹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만약에 해바라기 잎을 나물로 뜯었을 때면 봄부터 시작해서 이파리를 계속 뜯어서 나물로 먹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씨앗은 열매가 되면 가을에 한 철 딱 먹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에 있는 초식 동물은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양으로 따지면은 오메가3는 잎 속에 아주 극소량 들어있어요. 이건 아주 대량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극소량을 봄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 많이 먹어서 축적해서 모이고 쌓여봐서 비율하고
가을에 한 번 딱 먹었을 때 비율이 사실은 양으로 따지면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1대1이라는 거예요. 얘기가 되죠? 기름을 짜서, 이거 지금 기름을 짜니까 우리가 참깨나 들깨를 기름을 짜면 그 참기름이 오메가6인데 주 성분이. 참깨를 여러분 한 입을 털어놓고 꼭꼭 씹어 먹으면은 하루 몇 번 먹으면 잎을 1년 들깨를 여러분이 쌈으로 들깨를 쌈으로 1년 내내 먹거나 들깨를 여러분 가을에 가서 뭘 한번 먹거나 양은 같아진다. 오메가3와 오메가6 비율. 이거예요. 자, 이제 지방, 이제 그림을 보겠습니다. 지방이란, 흔히 우리가 지질이라고 얘기하는데 지방하고 달리 생각합니다. 지방은 팻, 그러니까 실온에서 고체를 우리가 지방이라고 얘기하고, 그 외에는 이건 전부 다 지질이라고 이제 크게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패트 소르블 바이타민도 리피드에 속하죠. 그러니까 패트 소르블 바이타민. 그 다음에 지방은 반드시 우리 몸속에서 순환을 하려면은, 혈액 중에 다니려면은 지방은 물과 이렇게 분리돼서 수송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지방은 수송하는 과정에 반드시 단백질하고 뭔가 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단백질하고 결합하는 형태가 리피드에서 프로테인 결합하니까 리포프로테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리포프로테인 중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HDL, LDL이 우리 순환기 질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이건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리피드 속에는 스테로이드가 들어가죠. 스테로이드 호르몬. 그 다음에 그리콜리피드, 스핑골리피드, 포스폴리피드. 여러분 잘 아는 게 그 다음에 포스폴리피드입니다. 이 포스폴리피드가 쭉 내려와서 여러 형태의 포스폴리피드가 있는데 이것들이 세포막의 주성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리피드를 우리가 음식에서 섭취를 할 때 현대인들은 이것들을 음식에서 골고루 섭취를 해야 될 텐데 말하자면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중에서 페트 그 이전의 물질 중에서 지방산 요것의 그 벽돌 구조인 지방산 중에서도 기름 형태로 너무 많이 먹는다는 것이 바로 현대인들에게서 문제라는 거죠. 골고루 음식에서 이것을 그냥 덩어리째로 섭취를 하면은 이것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데 문제는 짜서 그것도 정제하고 여과해서 아주 순수한 기름 형태로 먹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아까 A코사 EPA는 이중결합이 이렇게 5개 들었고 DHA는 탄소수가 이게 22개고 이거는 20개죠. 이중결합이 6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지방산은 CH3, CH2 쭉쭉쭉 해서 이 길이는 뭐 COOH 마지막에 칼복식기를 갖는 이런 형태의 화합물질을 우리가 지방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그림에 있는 것은 포화지방입니다. 그림에. 이건 지금 전체적으로 수소로 전부 다 포화되어 있죠. 이 칼복식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경우는 중간에 수소가 불포화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불포화 지방산. 이것도 역시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그런데 항상 불포화되어 있을 때, 이 불포화되어 있을 때 이런 형태를 불포화된 부분에서 인체에 필요로 하는 영양소, 필수 지방산은 불포화된 부분이 항상 각도가 꺾인다는 거예요. 각도로 따지면 대개 108도, 입체적으로. 그래서 입체 아이소마라고 그러는데 108도로예요. 그러니까 우리 임상하는 분이 뭐 그건 몇 도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하여간 꺾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닭과 불포화 지방산으로 이중결합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방산의 구조가 직선 형태가 아니고 꺾이고 또 꺾이고 꺾이고 해서 둥글스름한 형태가 된다는 거죠. 이것이 실제로 영양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이렇게 마가린 같은 성분이 포화지방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고 불포화지방입니다.
옥수수에 나오는 옥수수 기름은 이중결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중결합이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꺾인다. 여기서는 올레산을 소개했구만요. 예. 뭐 물론 옥수수 속에도 올레산이 있습니다. 사실 옥수수 속에는 리놀레산이 많죠. 자, 불포화지방산 쪽에서는 이렇게 꺾인다는 거 항상. 이거는 포화지방. 그리고 이 길이를 여기서는 한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래서 여러분 그 교재 139페이지에 보시면은 중앙에 보면은 탄소수가 2개에서 6개를 단세 지방산이라고 그리고 8개에서 12개를 중세 지방, 14개 이상을 롱체인 패티에시드, 장쇠 지방산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영양학적으로 필수 지방산인 아까 리놀레산하고 리놀렌산 전부 다 18개입니다. 탄소수가 18개예요. 그 다음에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지방이 리놀렌산, 그 다음에 포화지방이 스테아르산, 탄소수가 18개예요. 근데 이거는 포화지방이에요. 이거는 불포화지방이고, 그 다음에 올레산. 전부 다 탄소수가 18개예요. 그래서 이 탄소수가 18개인 지방이 인간의 영양과 굉장히 중요한 관계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왜냐? 필수 지방산이 2개, 그 다음에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포화지방의 주성분이 주로 스테아르산이고, 그 다음에 올레산. 요새 문제가, 올레산은 올리브유의 주성분이에요. 올리브유. 그래서, 대충 따지면 이렇습니다. 인체는 이게 한 45%, 아니, 실제로는 스테아르산이 아니고, 스테아르를 포함한 포화지방입니다. 스테아르가 포함이 되어서, 포화지방이 한 45%, 올레산이 한 45%. 사실 여기서 한 50, 이렇게까지 됩니다. 그리고 리놀레산과 리노산이 약 5% 내외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계산해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우기 좋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냥 대충 기억하시자고요. 자, 우리 몸에 포화지방, 우리 몸을 구성하고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지방은 포화지방이 한 45%에서 50%, 일가지방, 이건 일가입니다. 일가 불포화예요. 여기 한 45에서 50. 그 다음에 필수지방산이, 그죠? 한 5%에서 한 10% 정도 된다. 근데 이것이 사실은 1대1의 비율이어야 가장 좋다는 거죠. 조금 쉬었다 할까요?